기도해 주신 것 참,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도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분이 늘 기도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신앙이 참 철저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2 강의로,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신 내용들을 들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래도 그 치과 의사가 강의한다는데 우리 치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하는 이제 그런 면들을 제가 지난번 질문 받았던 거 플러스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K 음식 문화와 현대인의 구강 관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우리 한국 음식 참 맛깔 있고 또 정갈합니다. 그죠? 특별히 지난주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야, 참 이전에는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드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지금은 어디 가나 음식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각 지역마다 다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달라스는 뭐 10분, 15분이면 아주 쉽게 이런 음식들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K 음식 문화와 구강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가요. 구강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당면 과제와 그리고 방어책. 올바른 식습관이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부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식물의 소화와 구강 건강. 그게 전인 건강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올바른 식사법과 구강 건강. 스티븐의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강의의 핵심은 오신 분들이 가실 때 머리에 인이 박혀서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강의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비디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지만 또 해부학적인 구조로 본 구강 건강을 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구강 관리를 통해서 전인 건강을 회복함. 이렇게 이제 아젠다를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강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당면 과제와 방어책. 그래서 식습관과 구강 건강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K 문화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뽑아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자들이 보이죠? 이 과자들이 코스코나 미국에 와 있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과자들이랍니다. 뭐 H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아니고요. 일반 코스코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과자들이랍니다. 다 전부 이제 한글로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길거리 음식을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뭐 만두, 떡볶이, 붕어빵. 대부분 저희 교인들이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란빵, 군빵. 이 어묵은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다르신 것 같고, 호떡, 그리고 이제 마약김밥,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음식 문화가 과연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길거리 음식 도감이라고 해서 책이 있더라고. 그때 보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 계시면 이 딜리버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는데 요즘 한국에서 딜리버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을 지키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는 뭐 우버이시다 그죠? 여러 가지 딜리버리 앱들이 있어서 음식 딜리버리가 상당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욕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스페셜티 레지던시를 했었는데 뉴욕 가니까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이 음식 문화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24시간 내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음식 문화가 편리한 음식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생각하게 된 단어가 주전벌입니다. 주전벌이가 뭔지 다 아시죠? 주전벌이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이라고 부여한다.
때를 가리지 않고 먹는 군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끼니 외에 먹는 음식. 그래서 주전부리의 뜻은 쉬지 않고 입을 놀려 먹어대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 주전부리가 조선시대에 나온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끼 식사 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쉬지 않고 입을 놀려 먹어대는 것. 그것을 주전부리라 한다. 어떻게 K 문화와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 음식들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K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간식거리들, 주전부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향력에 속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니까 아이가 몇 살 정도 된 것처럼 보이세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이를 매일 양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가 다 상했냐고 썩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지금 사진으로 이제 저희는 소아 전문이니까 사진을 보면 아이는 딱 한 3살 반이 안 됐어요, 아직. 근데 2살이 돼서 이 치아를 다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도 되지 않은 치아가 여기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그죠? 양치를 어떻게 해요? 잘 하는데. 이 엄마의 얘기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저 여기다 true or false를 넣었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Yes and no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제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서클에 보시면 이 검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핑크색이죠. 그죠? 핑크색이란 말은 굉장히 브러쉬를 잘하고 있고 헬티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검이죠. 아주 코너에 간혹 이렇게 인플레임된 티슈가 있긴 있는데 요 부위를 제외한다면 이 아이는 엄마의 주장대로 굉장히 브러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캐비티가 있나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로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갛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수술 후 외상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두 그룹을 소개할 텐데 누가 캐리가 높을지, 캐리 리스크가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 혹시 그 한국 이것도 K 문화죠. K 드라마 저도 드라마를 뭐 거의 보지 않는데 한 10년에 한 개 볼까 할 것 같은데 가족들과 다 함께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변호사가 나오냐면 그 변호사가 자폐증 환자죠. 그 자폐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라기보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간혹 아주 똑똑한 자폐증인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평범하지만 이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게 한 그룹이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우리 다운 신드롬입니다. 제가 매일 다루는 두 주요 그룹 중에 한 부류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폐증이 있게 되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light이나 이 texture 그리고 taste 그러니까 치약이 바뀌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자폐증 환자를 노멀한 상태에서 치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치과에서는 밝은 빛 쓰죠. 그리고 핸피스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죠. 그리고 약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티즘이 심한 경우는 대부분 병원 서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잦은 간식입니다. 자, 제가 두 그룹을 계속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다운 신드롬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턱 관절이 조금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간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운 신드롬 친구들이 살라이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이 많아서 침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든지 아니면 흘리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캐리가 많겠다 생각되시는 힌트가 있습니까? 자폐증, 자폐증. 자폐증 환자. 자폐증 환자.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계속 먹으니까. 간식. 계속 먹으니까. 음. 계속 먹으니까. 집사님은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밑에다가 이 두 그룹의 동일한 컨디션을 적었습니다. Poor oral hygiene. 왜냐하면 oral hygiene 좋을 수가 없죠. 테이스트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주 먹는다. 두 번째 그룹은 여전히 poor oral hygiene인데 limited한 스낵킹이다. 스낵킹을 자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라이버가 굉장히 많다. 이 힌트들로 당연히 자폐증의 아이들이 대부분 수술대에 서면 치료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운 신드롬은 나이가 많든 17, 18이 되었든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클리닝이나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그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만큼 이 프래큰 스낵킹과 리미티드 스낵킹이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는 치과를 방문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캐리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얼마나 본인이 충치를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익스포즈 되어 있는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이제 치과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폼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치과 의사들이 치과 다닐 때 대학에서 강의만 듣고 나와서 소위 돈벌이를 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소아치과를 하게 되면 소아치과는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케이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는 편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우리 ADA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거죠. 여기 에이지 6 어버브라고 되어 있지만 ADA에서 우리 AAPD 그러니까 소아치과에서 해놓은 것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거리 푸드나 드링크, 그죠? including juice, carbonated, non-carbonated soft drink, 그다음에 뭐 에너지 드링크, 그런 또 메디컬 시럽, 메디시널 시럽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primarily at meal times, 식사할 때 할 경우 리스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ow 리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frequent, prolonged between meal exposur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주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하이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AAPD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딱 보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해요? 3번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between meal time에 sugar containing 스낵이나 아니면 베버리지를 먹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high calorie risk. 이전에 보여드렸던 내 아이는 내가 직접 브러쉬를 참 잘하는데요. 왜 캐비티가 있지요? 했던 엄마에 대한 답변입니다. 캐비티는 양치를 잘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양치와 상관없이 스낵킹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퀴즈의 답은 집사님이 맞춰주셨습니다만은 자폐증 환자입니다. 왜? 둘 다 푸어한 오랄 하이진을 가지고 있지만 자주 하는 간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전인 관계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의 소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짧기 때문에 국수 먹으면 어머니들이 그러셨죠. 배가 금방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셨죠. 그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1시간에서 뭐 2시간 그렇게 될 때 소화가 다 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식이섬유가 있는 것들은 서너 시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지방은 가장 오래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수술 전에 저희가 MPO라 그래서 이제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나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PO라는 말이 nothing by the mouth 그 말이죠. 그죠? PO가 입으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N이 nothing이기 때문에 MPO는 아무것도 입으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수술을 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그 MPO 세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항상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 그러면 간혹 가다가 20개 이가 있는 아이들이 20개가 다 상해서 앱세스도 있고 뽑기도 하고 간혹은 20개를 다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에 물을 들이켰어요. 그러면 물에 펄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2시간만 기다려라. 그래서 2시간을 세워둡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라이트 밀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단백질만 있었으면 6시간이죠. 근데 거기에 튀긴 종류의 음식이 있어서 지방이 있었다면 8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리학에서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소화 시간이 걸린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휴먼 밀크는 4시간입니다. 바로 밑에 infant formula. 그러니까 infant formula는 뭡니까? 가공한 거든지 아니면 소위 쉬운 말로 소저시죠. 그죠? 카우 밀크죠. 카우 밀크는 6시간입니다.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휴먼 밀크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가 저희가 1살, 2살, 1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수술을 받을 경우 간혹 젖을 먹고 4시간만 기다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분유를 먹었다면 6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전인 건강과 상관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위장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와이프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은 아시는 것처럼 와이프니 모든 예언에 관한 기별들을 받고 맨 마지막에 받은 기별이 건강 기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 글 가운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기록된 글들입니다. 그렇다고 봐도 여전히 150년 전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를 계속적으로 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혹사당하고 대단히 학대받은 기관에 약간의 평화와 안정과 휴식을 주라. 위장이 한 끼를 소화시킨 후 휴식할 기회를 갖기 전, 즉, 그 다음 음식을 처리하도록 생리작용에 의하여 충분한 위액이 공급되기도 전에 일거리를 밀어넣지 말 것이다. 몇 끼 사이에 적어도 몇 시간? 5시간이 경과되게 하라. 와이프는 이 글을 쓰실 때는 외과 설전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서저리를 할 때입니다. 우리 보통 이 전염과 위생에 관한 개념들이 극히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메시지를 주셔서 5시간이 경과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앞에 장에서 생리학에서 이제야 발견한 것들, 그 늦게 발견한 것들을 이미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습관이여 통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을 대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침 식사 때는 위는 하루 중에서 2번째나 3번째 식사 때보다 더욱 많은 음식을 처리할 만한 보다 더 양호한 상태에 있다. 아침을 조금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습관은 잘못이다. 그대 아침 식사를 그날 중 가장 영양 있는 식사가 되게 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은 영어로 breakfast입니다. 그죠? fasting을 어떻게 한다? break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 요즘 앉아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백야드에서 일도 하고 또 아웃도어 워킹하고 내 몸을 쓰는 노동 일을 한다. 물론 여러 가지 권면에 노동 일을 하는 사람은 새끼를 먹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노동이 끝나고 유튜브 보느라고 두세 시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요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 모두는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저녁 식사는 특별히 해롭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허하여 식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낮 동안 소화기관을 너무 과중히 사용한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끼의 식사를 처리한 후에 그 소화기관들은 휴식을 요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대여섯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앞에 MPO에서 배웠던 것처럼 프루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유혹이 강하여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 느낌은 음식을 요구하는 위장의 호소가 아니요. 오히려 뭐다? 굳은 원칙으로 강화되지 않고 극기로 훈련되지 않은 정신적인 요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은 정신적인 요구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조금은 어, 생소하실 만한 곡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판스 커브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구태여 번역하자면 제 생각에는 스티븐의 곡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H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pH는 7이 되면 중성이라고 다들 배우셨죠? 그죠?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실험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pH가 7 빌로우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애시딕이라 그러고, 어버브로 올라가면 이제 베이스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치과인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5.5로 삼습니다. 5.5가 뭐냐면 치아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치아가 녹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우리 바디의 가장 튼튼한 부분이 뼈일 수 있는데 뼈가 아니고 치아입니다. 치아의 특별히 이나멜. 그러니까 에나멜이 상아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뼈의 바깥 부분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뼈입니다. 그렇게 치는데 5.5를 내려가면 그 이나멜, 이 상아질 자체도 어떻게 해요? 디미ner라이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펠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어, 그렇게 된다는 게 상당히 독특하죠. 스테파니 곡선을 얘기했고요.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 제가 지금 스테판스 컬브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한 스테판스 컬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스테판스 컬브는 뭐냐면 식사를 세 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끼, 두 끼, 세 끼 할 경우에 두 번의 간식이 허용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헬티한 스테판스 컬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실 때마다 식사 후에 바로 pH 5.5 빌로로 떨어집니다. 아까 5.5 빌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치아의 에나멜이 손상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5.5로 떨어지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침. 지난번에 제가 코 안에 있는 콧물들 얘기하면서 콧물이나 침물이나 티얼, 눈물이나 세 개 다 비슷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라이소솜도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침 덕분에 30분에서 40분 사이가 되면 다시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뭘 해요? 양치를 하죠, 중간에. 그죠? 근데 스낵을 하시면 내려가는 빈도수가 밀을 세 번을 하고 하루에 두 번 양치를 하면 리스크가 한 번 있지만 중간에 스낵을 하시면 두 번이 더 생기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낵을 밀타임 중간에 두 번만 하시면 여전히 캐리 리스크가 조금은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근이나 뭐 좋은 스낵들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스낵이라는 데피니션 자체는 어떤 거든지 헬티하든지 상관없이 밀타임 중간에 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두 번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분은 양치를 세 번, 다섯 번, 열 번을 하시더라도 다시요. 식사를 세 번 하시는데 밀타임 중간에 스낵킹이 두 번 이상 된다면 그렇다면 양치를 다섯 번 하시더라도 충치는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도 무조건 생기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컬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컬브로 보면 5.5를 넘어야 되는데 뭐 우리 재림교인들은 커피 안 드시죠? 안 드신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홍차를 넣어 보겠습니다. 차를 넣었습니다. 차에 예를 들어서 그 당분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의 당분이라도 들어갔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밀타임에 스낵킹 두 번을 빼고 하나나 두 번을 더 추가하신 경우에 데인저 존에 머무르는 횟수는 거의 계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즐겨 드시는 음료를 아니면 캔디를 식사 후에 입에 넣으시고 한 2, 30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맹물이 아니고 물에 조금이라도 당분이 있는 그게 비록 좋은 주스라 할지라도 그것을 throughout the day sipping around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는 경우는 무조건 캐리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얘기할 때는 어, 어떻게든 식사하고 그때 바로 간식을 하게 된다면 하고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와이프분의 고민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대들의 자녀들은 식사 사이에 과자나 과실이나 견과나 혹은 음식 종류 중에 아무 것이라도 먹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에 두 끼가 세 끼보다 훨씬 좋다. 만일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고 원칙으로 행한다면 자녀들도 멀잖아 따르게 될 것이다. 불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대의 자녀들이 식사할 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오늘 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혀가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여간 자극적인 맛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맛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죠. K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K문화 참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K문화가 가져온 문화 가운데 우리의 음식 문화 가운데 주전버리 문화, 못 먹고 힘들 때 주전버리는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너무너무 잘 먹고 건강한 상태에서 스낵킹, 주전버리는 우리의 건강을 상당히 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들은 또한 너무 자주 먹는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열 상태와 고통을 일으킨다. 위장은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쉴 시간이 있어야 한다. 위가 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이 투정하며 초조해하고 빈번히 앓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제를 그렇게 붙여놨네요.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다니엘의 초기 훈련. 다니엘이 10일 동안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죠?
왕의 진미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건강한 방법대로 살 것이라고 그리고 비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얘기들을 와이프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5가 되면 우리 인체의 가장 강한 웬만큼 살아있는 이는 두드려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코끼리의 상아도 우리가 상아질이라 부르고요. 사람의 이도 상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밖에 상아질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이마저도 자주 번복되는 스낵킹, 주전벌이에 의해서는 이가 상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컬브는 2번까지도 허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입니다. 와이프의 권면에 의하면 3번의 식사도 많다. 왜? 식간에 얼마 동안? 4시간에서 6시간을 비워야 한다. 맞는 말이죠? 생리학적으로도 4시간에서 6시간을 비워야지만 우리 속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가 안 섞기 위해서 지금 스낵킹 2번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3끼도 많을 수 있다.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3끼 괜찮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머리를 쓰는 사람은 2끼를 하라. 이유가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소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혹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끼 하는데, 2끼 식사를 먹는데 하루 종일 뭔가 음료수를 드시고 계신다면 치과의사를 자주 방문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떻게 치아가 형성되고 하는 것들은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제가 치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이 나왔을 때 질문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림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질문 가운데 모든 치아가 다 nerve랑 신경이랑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씹으면서 그게 치매도 방지하고 좋은 거 맞습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든 치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나멜이 있고요. 속에 제가 말씀드린 덴틴이 있고요. 이나멜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고 이 덴틴마저도 실제로 이 본의 속뼈보다 더 강합니다. 이나멜 덴틴이 있고요. 이제 안에 펄프가 있는데 그 펄프 안에 이렇게 블러드 베슬이 다 있고 nerve들이 함께 꼬여 있으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경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 nerve와 블러드를 다 클린업하고 이거를 고무로 그런 펄차라고 하는 것들로 막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박테리아가 침투를 못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가먼트나 그런 것들이 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리가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서는 씹으면 nerve를 통해서 느낌도 오고 맛도 느껴지고 그죠? 프레셔도 느끼게 되고 리가먼트가 있어서 완충 작용까지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완충 작용은 없는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신경들이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 하시고 나면 실제로 몰라 쪽에서는 많은 것들을 받지 않는데 만약에 앞니를 임플란트 하시면 사과를 이렇게 딱 비우셨을 때 신선한 사과의 그 향이나 이 맛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48시간 내에 양치하기 뭐 이런 것들 적어뒀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어, 귀밑샘 그리고 턱밑샘 그리고 혀밑샘 이렇게 샘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라이버를 내줄 수 있는 글랜드가 3개가 있는데 이 터믹샘 우리 파로디드 글랜드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최고 큽니다. 그리고 얘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우리 어플 맥실러리죠, 그죠? 위에 치아에 첫 번째 first and second molar in between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턱밑샘과 혀밑샘은 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그죠? 귀밑샘이죠. 파로디드 글랜드가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침에는 미네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침이 많이 분비되는 것은 이를 클렌징 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치석이 가장 많이 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여기겠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어, 일반인들은 잘 보지 못하시는데 치과에서들은 이제 아 해보세요 하고 딱 벌리셨을 때 간혹 환자들 중에서 여기에서 침샘이 이렇게 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 밑에 바로 있는 침샘 있는 데인데 요 부분이 가장 침샘이 많이 분출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디에 많이 치석이 끼겠습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어디를 반드시 더 잘 양치를 해야 하는지 퀴즈입니다. 어디를 가장 많이 양치를 잘 해야 되실까요? 여기죠. 어, 네, 윗니는 어금니. 특별히 안쪽, 바깥쪽, 바깥쪽. 왜요? 침샘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음, 그래서 루크넬 하시는 최고 흔한 루크넬 중에 하나가 윗니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랫니 첫 번째. 왜냐하면 6살이 되면 아랫니 첫 번째 두 개가 가장 먼저 나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랫니가 펄머넌티스가 났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시고 있다가 캐비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이제 가장 생명을 많이 다해서 지난번 질문 중에 30번이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30번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몰럴. 그래서 여기를 루크를 많이 하시게 되죠. 이거는 이제 충치 때문에. 하지만 치석이나 잇몸 질환은 윗니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여기 어금니. 어디? 앞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뒤쪽.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치를 하실 때는 한번 쭉 다 하시고 아, 그때 그 강사가 뭐라고 했는데 어디? 여기. 왜? 침샘 때문에. 그리고 어디? 여기. 그래서 클리닝을 잘 하시는 치과 의사나 우리 치위생사들은 학교에서 본인들이 잘 배우고 공부를 잘했다면 클리닉을 쫙 하고 나서 반드시 여기를 더 체크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치과 가실 때 여기를 더 잘 체크해주는 위생사나 치과 의사가 있으시면 그 사람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여기 넣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오돈탈 리그먼트가 나옵니다. 이 리그먼트들이 이를 이 글리브 연계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자잘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잘하게. 근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루크넬 그러면 크넬을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이드에도 작은 크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스테판스 커브에서 우리가 어, 스낵킹을 자주 한다면 그 애시드 때문에 애시드게 되니까 당연히 이나멜 설피스마저도 이렇게 외열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전혀 안 아파요. 이가 썩었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치과에서만 알아요. 이가 썩은지 아닌지. 그죠? 근데 그게 스피드업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튼튼한 아무 끓여도 이렇게 녹일 수 없는 그것을 에시딕 플루이드 때문에 녹아서 덴튼까지 간다면 뭐예요? 페인풀해요. 아파요. 근데 얘가 너무 아파서 밤잠도 못 이루신다면 이미 어디를 지난 거예요? 아유, 널브 근처에 간 겁니다. 이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루크를 해야 되죠. 방치해 두시면 나중에는 안쪽까지 들어가면 안 아파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균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펙션이 생기면 제가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앱세스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은 앱세스가 생긴다기보다 이와 더불어서 잇몸 질환이 생겨서 잇몸에 자꾸 붓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교인들이 가시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실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세 상태 모두를 지니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상태인데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죠? 아침에 샤워를 하실 때 내가 이가 가끔 아파서 이건 약간 좀 아파라고 생각하시는데 샤워를 하실 때 찬물 샤워를 하시면 이가 이 정도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널브까지 건드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찬 것에만 반응합니다. 근데
만약에 널브까지 건드려서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샤워를 하실 때 뜨거운 물 샤워를 했는데 이가 후끈거린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찬물을 마셨어. 이가 시려. 그럼 뭐 이가 시린 정도지만 그러지 않고 한 이만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던 이가 줄곧 아프셨는데 내가 핫샤워를 하는데 어우 찌끈거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콜드나 슈걸 드링크를 했는데 아프다. 캐비티가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그냥 이제 기본적인 팁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루크넬을 하게 되거나 신경치료를 하게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체크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경험하신 의사들은 오면 언제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라고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게 되겠죠. 다른 일반적인 점검을 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제가 실은 이번에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아닌데 뭐 하여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그림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뭐 후다닥 사경회 오신 목사님 공항 모셔다 드리고 또 얘기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아주 없어가지고 이 갈툰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플락이 있으면은 잇몸들이 붙는다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그림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가 있는데 위에서 생긴 충치들은 이를 상하게는 하지만 대단히 깊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번 치료를 받으시면 관리하기가 좀 편하세요. 단지 계속해서 꿀차나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꿀차나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위에서 캐비티가 생기지 않아도 안에서 생겨버려요. 스며들기 때문에 안에서 생겨버립니다. 경험이 많이 없는 치과 의사라면 그 안에 생긴 걸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정도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반드시 보고 설명해주고 이렇습니다라는 치과 의사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캐치해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서 생긴 캐비티보다 옆에서 생긴 캐비티는 항상 리커런트 디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캐비티 위치가 어디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치가 앞에서 지금 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컨택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가 서로 붙어 있는 컨택 포인트죠. 근데 우리가 양치만 하시지 않고 플로스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음식 찌꺼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플로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칫솔질을 할 때에 이 인비트윈에 칫솔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걸러내지 않으면 캐비티는 옆에 치아 사이에 생기는 캐비티는 이 컨택 포인트의 빌로에서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치과에서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캐비티가 이 위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밑에서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침샘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더 또로하게 양치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오늘 청중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는 것에 기준했을 때에 잇몸이 많이 리시드가 되거든요. 리세션이 있어서 잇몸들이 많이 내려가십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잇몸이 이렇게 많이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잇몸으로 잇몸마다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죠? 이마다 잇몸으로 잘 막아 놓으셨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본이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나 자동적으로 잇몸도 함께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들면 컨택 포인트가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헬때한 이런 잇몸은 20대, 30대 뭐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 중반까지밖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인들의 음식은 굉장히 좀
스트롱하고 강하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잇몸이 많이 리세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평균 연령이 50이라고 잡았을 때 50세가 되신 분들은 이 잇몸이 컨택 포인트에 가장 빌로에 내려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양치하는 습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구태여 치실을 하지 않아도 양치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인터넷을 잘 찍어오지 못해서 여자분 한 분을 제가 이제 사진을 스크랩 했는데요. 이분이 퀴즈입니다. 이분이 이가 상해서 앱세스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턱이 부은 걸까요? 질문을 드렸으니까 제가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뭐 줌이라서 제가 기다리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와 저희 집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아파서 일을 안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이 제가 나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무를 한 20그루는 심습니다. 뭐 과실나무도 심고 특별히 달라스는 좀 약간 그 삭막한 지역이라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이 뒤뜰에 감이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을 가면서도 벌써 6년 전 얘기, 7년, 6, 7년 전 얘기지만 올게닉으로 된 이 감잎차를 뭐 몸에도 좋고 하다니까 제가 감잎차를 잘 만들어서 늘 복용을 했었더랬습니다. 아 근데 설저리를 앞두고 아침 5 in the morning에 가서 설저리를 다 체크하고 이제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받았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키드니 스톤이 돼가지고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참으면 될 텐데 2시간, 3시간 정말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첫 번째 묻는 게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혈압도 건강하고 다 건강한데 뭐 그 코카콜라나 이런 소다를 많이 먹냐고. 아니 내가 치과 의사인데 당연히 안 먹고 나는 애드벤티스트이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도 안 먹고 그러니까 물을 내 몸에서 방출해 할 만한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키드니 스톤이 됐냐고 하면서 이제 어, 의아해합니다. 나중에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감립차, 감립차에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이놀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소위 소변을 잘 보게 하고 도움은 좋지만 물을 너무 많이 방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땡스기빙 때 저희 집 사람도 최근에 이제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우엉차를 자주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나온 여인은 제 집 사람이 아니지만 아내가 아니지만 이 여자분의 이턱 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전체가 다 부었어요. 이가 상해서가 아니고 뭐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귀 밑샘, 파로디드 글랜드라고 하죠. ENT에서도 이 설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치과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데 여기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몸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이 파로디드 글랜드가 막혀버립니다. 20대에 주로 많은데 20대 청년들이 워낙 어,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이 많잖아요. 몸에 있는 수분들을 다 방출해냅니다. 이는 아무렇지도 않고 위즈덤 티스도 이미 익스트랙트됐고 썩은 데도 하나도 없는데 턱이 이렇게 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페로타이드스라고 이렇게 어, 턱이 붓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아주 강한 항생제를 써서 최소 1주에서 2주를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찢어서 고름을 아주 이렇게 째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티 가운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티에도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뭐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있는데 뭐 꾸준히 마시지만 않는다면 가끔 드신다고 할 경우에 그린티는 실제적으로 충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올바른 구강 관리를 통해서 전인 건강을 회복하자.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요. 제가 가장 중요한 양치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대로 45 degree angle 45도 각도로 해야 된다라고 듣는데 그 45도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치아를 양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양치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검의 안쪽을 양치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치아와 검이 붙어 있는 부분은 검의 안쪽을 약간 양치한다는 분위기로 그래서 45도 앵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있는 칫솔이 엑스트라 소프트가 아니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연세에는 절대적으로 엑스트라 소프트만 쓰셔야 됩니다. 소프트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소아치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저리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옛날에 코스메틱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있는데 이 치석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치료를 다 한 다음에 아무 아무개시 이제 만약에 달라스가 람보르기니가 많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신다면, 세차를 잘 한 다음에 타이어를 막 스크럽 하겠습니까? 잘 팔르셔야겠습니까? 팔르셔야죠. 왜냐면 타이어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죠? 그리고 차는 막 스크럽 하겠습니까? 팔르셔야겠습니까? 팔르셔야죠. 그러면 이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치료를 다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검 치료들이니까 치아를 파르시하십시오. 검도 파르시하십시오. 그러려면 투스브러시를 엑스트라 소프트로 쓰십시오. 스크러빙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이드 노트였고요. 45도 디그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주로 많이 하자? 위쪽은 바깥쪽. 그죠? 그리고 안쪽도 다 양치하시고 여기도 많이 사인됐기 때문에 여기는 업앤다운 모션으로 그죠? 하셔야 되고요. 이 뒤쪽 차를 많이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뒤쪽이 자기도 모르게 치석이나 스테인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캐비티를 유발하게 돼 있으면 또 많이 이제 그 트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뒤를 양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제 다 양치하냐 하시는데 공평하게 씹는 부분을 양치하실 때는 좀 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프트 티슈가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ADA에서 나오는 그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이 비디오는 우리 청중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검에 이미 리세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변형 바스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좋은 항아리를 닦듯이 이를 닦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라고 있는데 대부분 다 미국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요.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검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디스클로징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이렇게 탭 안에 들은 액체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제대로 하는 치과 의사 같으면 이게 비싸지만 한 개나 두 개씩 주십니다. 그럼 나 그거 있냐고 좀 달라고 그러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서에는 한 개를 다 하라고 그러는데 한 개 다 하면 너무 많고요. 이거를 하프 자르게 돼 있는데 네 등분 하셔서 그 쿼를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때문에 아마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플락 디스클로징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굉장히 싸게 아마존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뭐 리뷰를 보니까 워킹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꼭 하시는 게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아무리 디테일하게 양치를 잘 한다는 사람도, 치과의사나 치위생사가 아니고는 이 앵글들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두 구역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치과 의사한테 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정말 꼼꼼한 사람이라서 환자님 여기에 어떤 부분은 여기만 인플레임 많이 돼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이해하게 설명한다면 넥스트 타임에 갈 때는 그 부분을 잘했겠죠. 이제는 모두가 다 좋습니다.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를 써서 가끔 자주 하실 필요도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하셔서 어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브러쉬 저희 집에서 이제 컴피티션을 하기도 하는데 한번 잘 정말 내가 제대로 브러쉬 했다고 2분이 아니라 5분 10분 해보라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걸 쓰면 그냥 이 검 티슈는 당연히 이것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만 이에도 플라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양치를 평상시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꼬리 검 디지즈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 나왔지만, 야, 내가 양치를 이틀 동안 안 하는 경우가 생기겠어? 뭐 생존하는 것도 아니고 없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48시간이나 72시간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를 쓰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슬라이드만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 치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헬띠하지 않는 검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부부끼리 이해봐 그리고 스마일 한 다음에 요즘 뭐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 전화기가 그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치석이 있으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은헬대한 검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헬대한 검입니다. 핑키시 컬러여야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꼭 점박이처럼 이렇게 뽀금뽀금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헬대한 검입니다. 인플레임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헬대한 검에도 어떤 섹션, 여기 코너, 특별히 K9 위쪽, K9 위쪽, 바름 K9 쪽, 그런 쪽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호흡하신다면 이 앞부분에 한 4개 정도는
양치 다 잘 됐는데 여기는 항상 붉은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불 호흡하실 때. 이해가시죠? 이건 이제 페리덱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내가 잇몸 질환이 한두 군데만 있다 하실 경우에 페리오덱스를 쓰면 좋습니다. 이제 클로렉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치과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마우스 린스 가운데 이 항생제가 들어있는 마우스 린스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신 단점은 2주 이상을 쓰게 되면 치석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맛도 아주 안 좋고요. 그래서 2주 이상은 쓰시지 말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 하지는 마시되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그때 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런 붉은 부분이 곧잘 있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을 아까 보여드렸던 바스 치료법으로 치솔질로 해보시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페리덱스를 치과의사에게 처방을 받으셔서 부분적으로 수시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구강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모든 권면들을 저는 비록 신학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치과를 가서 배웠지만 가서 보니 제가 신학과 한국에서 그것도 20년, 30년 전에 다닐 때 읽었던 예언의 신에 하나님께서 와이프 부인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 나와 있는 대답을, 이 답을 시대에 가서 다시 배운 것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가정에 예언의 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구강 건강과 전인 건강에 관한 기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맞는 얘기들을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할까, 하지 못할까, 또 한번 이렇게 마음에 반성도 해보시고, 그리고 구강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주신 좋은 기별들을 우리가 따라서 함으로, 지킴으로 우리의 지력이 올라가고 자제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누구를? 자녀들을 교육시키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쉐어링을 스탑하고요.